자, 안녕하세요. 자, 국세기본법 올해 개정된 세법을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첫 번째 이제 규정은 글로벌 최저한세 부과 제척기간 연장 특례 규정이 좀 추가가 되었다 보시면 된다. 자, 저가 이제 그 제척기간이라는 제도가 국가가 이제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을 이제 제척기간 제도라 부르고 있는데, 여기 이제 특례 제척기간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뭐 조세 불복에 대한 뭐 판결을 받아내게 되었다면 그 확정 일로부터 1년 이내는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는 등 이제 특례 제척 기간이 있는데, 그게 이제 하나가 더 추가가 됐어요. 그게 뭐냐면 국적법 규정에 따른 근로부 최저한세 실효세율이 변경이 일어나게 되었다면 과세 당국이 변경된 사실을 안 날부터 1년이는 어떻게 할 수 있냐면 필요한 처분이라는 것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특례 제적 기간에 요 사항이 하나가 더 추가되었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국적법에 이제 근로부 최저한세라는 게 도입이 되었는데, 저희가 이제 다국적 기업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조세피 좀 악용이 있을 수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세부담이 낮은 국가의 뭐 자회사 등을 두는 방식을 통해서 조세피가 좀 일어날 수도 있고, 또 그간에 사실은 이제 어떤 투자를 유치할 목적으로 과도한 경쟁이 좀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세 부담을 좀 낮춰주는 방식을 통해서 과도한 경쟁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좀 방지하기 위해서 이 국적법에 이제 글로벌 최저한세라는 게 도입이 된 거야. 그래서 이제 이 제도는 뭐냐면, 요 정도 의미만 이해하시면 돼요. 국세기본법에서는. 자, 국내에 이제 모회사가 있고, 그다음 이제 국외에 자회사가 존재하더라. 근데 이제 국외 자회사가 저율 과세 국가에 자회사를 두게 되었다. 근데 이제 글로벌 최저한세라는 게 최저한세율이 몇 퍼센트냐면 15%야. 근데 이 나라를 보니까 이 나라의 실효세율은 몇 퍼센트였냐면 봤더니 10%이더라. 실효세율이. 자, 그러면 이제 요 10%만 사실은 과세가 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저율 과세 국가에 자회사를 두게 되었다. 근데 과세 대상 소득이 이제 100이 있었다면 요 차익에 해당하는 부분, 최저한세가 15%가 되고 실효세가 10%가 되기 때문에 그 차익에 해당하는 부분은 국내 모회사에서 우리나라에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납부를 해줘야 돼요. 납부를 해줘야 되는데, 이거 납부하지 아니한 금액이 있었다. 그럼 이제 부가권 행사를 할 수 있는데, 그런데 이제 실효세율이 보니까 여기가 변경이 되었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실효세율이 5%로 바뀌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면, 그러면 이제 여기가 5%를 받게 되겠죠. 그럼 원래 이제 10%의 차익이 아니라 5%의 차익에 대해서 과세가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안 날로부터 1년 이내 부가권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특례 규정이 도입이 되었다. 그래서 이제 국제법에 따른 이제 글로벌 최저한세가 도입이 되다 보니까 거의 실효세율이 변경이 이루어졌다면 안내로부터 1년 이내 부가권 행사할 수 있는 특례 규정이 들어오게 되었다. 안내로부터 1년이라는 표현 정도만 좀 이해하시면 될 거고요. 자, 두 번째 보시면 이제 소멸시효 제도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이제 권리 불행사 기간, 즉 징수권을 행사하지 않고 있었다면 그 권리는 소멸한 것으로 보겠다. 그게 이제 소멸시효 제도이죠. 여기 이제 중단 사유가 있어요. 자, 징수권 행사를 볼 수 있는 것들, 고지, 독촉, 교부 청구, 압류는 그러면 소멸시효 중단 사유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 압류에 이제 뭐가 추가가 되었냐면 요 표현이 좀 추가가 된 거야. 압류 금지 재산을 압류했다든가 또는 제3자의 재산을 압류한 경우였다면 이게 압류의 효력이 없어요. 압류의 효력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소멸시효 중단 사유로는 인정하지 않겠다. 그래서 이 표현은 국세징수법 규정의 압류 해제 사유에 올해 신설이 되면서 들어오게 됐어요. 들어오게 됐기 때문에 그 국세징수법 규정하고 발맞춰가지고 국세기본법도 압류 금지 재산을 압류하거나 제3자 재산을 압류했다면 제가 이제 압류의 효력이라는 게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은 없는 것으로 보겠다. 그러니까 중단 사유에서 이거는 제외를 시키겠다. 거기에 이제 추가가 되었다고 보시면 된다. 자, 그다음 이제 세 번째, 자, 국세 우선과 소유자 변경 시 국세 우선권의 적용 규정을 좀 더 명확하게 설명을 해주기 위해서 요 내용이 추가가 되었다고 보십니다. 그래서 한도 내에서 국세 우선을 적용하여 법정 기일이 권리 설정보다 빠른 체납 국세에만 우선 징수권을 인정해주겠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어떤 개념이냐면, 자, 저희가 이제 작년에 이제 신설된 조문이었죠. 소유자가 변경이 되었을 때 국세 우선권에 대한 규정이 이제 신설이 되었는데, 자, 원래는 이제 소유자가 A고 소유자가 근데 이제 B로 바뀌었다. 그래서 이제 소유권의 변동이 일어났다. 뭐 상속, 증여, 양도 등으로 인해서 A에서 B로 소유권의 변경이 일어나게 되었다. 자, 근데 요 B가 국세를 체납했다는 얘기야. 국세를 체납하게 되었다면 이 현 소유자 B의 재산이 부동산을 압류해서 공매로 팔아버릴 수 있어요. 근데 보니까
자, 소유권의 변동이 일어나기 전에 전 소유자하고 갑이란 자가 임차권 설정 계약을 맺었다. 그래서 뭐 전세권을 설정했다든가 또는 어, 임대보증금 반환 채권을 갑이란 자가 보유를 하고 있었다는 얘기야. 근데 갑의 입장에서는 소유권이 변경이 될 것을 예측할 수가 없어요.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소유권이 변동이 되었다. 그러고 나서 B의 체납을 원인으로 이 부동산이 공매나 경매로 팔리게 된다면, 자, 설령 봤더니 B의 법정 기일이 더 빨랐다고 할지라도, 자, 그래도 원칙은 어떻게 되냐면 갑의 전세권이라든가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권 같은 게 요 B의 우선에서 B의 국세 우선에서 변제를 받을 수 있다. 그 규정이 이제 작년 신설이 되었었어요. 근데 거기 어떤 규정이 있었냐면, 그러나 자, 만약에 전 소유자 A의 국세의 체납이 존재하는 상태였다. 그래서 요 A의 법정 기일이 요 설정 기일보다 더 빨랐고 체납된 국세가 존재하게 된다면, 그때는 얘기가 달라지죠. 이 체납된 국세를 한도로 해서 어떻게 할 수 있냐면 B의 체납 국세가 요 갑보다 우선해서 변제를 받을 수 있다. 그게 이제 작년에 신설된 조문이었어요. 그래서 전 소유자의 체납 국세를 한도로 해서 요 B의 체납 국세의 법정 기일이 요 갑의 설정 기일보다 더 빨랐다면 우선 변제권을 인정해 주겠다. 그런 개념을 두고 있었는데, 그걸 좀 더 명확하게 이제 설명을 해준 거야. 어떤 표현이 들어왔냐면, 근데 자, B라는 자가 체납된 국세가 두 개가 있었다는 얘기야. 그래서 이제 얘를 동그라미 1이라고 할게요. 동그라미 1번 체납 국세가 있고 동그라미 2번에 체납 국세가 있었을 때, 첫 번째 체납 국세의 세액이 보니까 60이라. 근데 이거는 갑의 설정 기일보다 법정 기일이 더 빨랐다. 그리고 이 두 번째는 보니까 B의 체납 국세 중에서 갑의 설정 기일보다 더 늦은 법정 기일이 도래한 부분이 또 60이 있었다는 얘기야. 그러면 요 전소유자의 체납된 국세를 한도로 해서 B의 체납 국세가 우선해서 변제를 받을 수 있는데, 그 금액에 대해서 이게 다 인정되는 것이냐, 이 두 가지 법정 기일이 도래한 부분에 다 인정되는 것이냐, 그건 아니라는 얘기야. 그건 아니고, 요 B의 법정 기일 자체가 요 갑의 설정 기일보다 더 빠른 그 국세 한정에서만 어떻게 되냐면 우선 변제권이 인정이 된다. 그래서 요 100이라는 금액을 한도로 했을 때 요 60이 요 갑을 이기지만 요거는 못 이겨요. 이 60이라는 금액은 갑을 우선해서 변제를 받을 수는 없다. 원래 그렇게 해석하는 게 좀 더 바람직한데, 이제 입법을 통해서 명문 규정이 정확하게 들어왔다고 보십니다. 그러니까 얘는 우선 변제권이 인정이 되지만 얘는 우선 변제권이 인정되지는 않는다. 그 내용이 이제 추가가 된 것이다. 자, 그 다음에 자, 네 번째 가보시면은, 자, 재산평가 차이에 대한 가산세 적용 제외 합리화라고 해서, 자, 부담부 증여 시 저희 이제 증여세도 부과가 되지만 양도소득세라는 것도 부과가 돼요. 그런데 이 재산평가의 차이로 인해서, 자, 만약에 양도소득세 과표가 과소신고가 된 경우였다면 그거는 과소신고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겠다. 또 납부지연 가산세도 역시 부과가 되지 않는 규정이 들어오게 되었다. 자, 제가 이제 과소신고 가산세 적용이 제외되는 경우가, 상속이나 증여재산 같은 경우에는 재산 자체를 정확하게 평가한다는 것이 대단히 어려운 일이야. 신고할 때 재산을 정확하게 평가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그 평가방법 차이로 인해서 과소신고가 이루어졌다면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 규정을 두고 있었다고 보시면 돼요. 과소신고 가산세 같은 것을 부과하지 않는 규정을 두고 있었는데, 자, 여기에 이제 부담부 증여의 경우에 양도소득세도 그 개념이 좀 들어오게 된 거야. 그래서 이제 어떤 개념이라고 좀 보실 수 있냐면, 자, 예를 들어서 이제 시가 10억짜리 뭐 토지라는 게 부담부 증여가 일어나게 되었고 채무 인수액이 4억이었다. 자, 그러면 제가 이제 이 중에서 이제 10억에서 4억을 차감한 6억을 증여로 보고, 그 다음에 이제 4억에 해당하는 부분을 양도로 보게 돼 있죠. 채무 인수 부분을. 근데 이제 양도로 볼 때 양도가액이 얼마가 되냐면, 요 10억에서 10억분의 4억으로 안분 계산해서 10억 중 4억은 양도가 되기 때문에 4억은 양도가액으로. 취득가액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취득할 때 가격이 5억이었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러면 이 전체에 대한 취득가액이 5억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알고 싶은 것은 뭐냐면 요 4억 부분에 대한 취득가액을 알고 싶은 거야. 자, 그래서 10억분의 4억으로 안분 계산해서 2억을 취득가액을 해가지고 양도 차익을 산정하게 돼 있다. 그런데 자, 이 재산 평가가 잘못됐다는 얘기야. 그래서 이 자산의 시가가 보니까 20억이 맞더라. 이렇게 재산 평가를 다시 하게 된 거야. 그래서 과세관청 결정 경정하는 과정에서 재산 평가를
20억으로 봤다면 제가 금액을 좀 보려고요. 20억을 좀 바꿀게요. 이게 뭐 12억, 15억으로 보면 좀 금액이 좀 계산하기 힘들기 때문에 그냥 원래 20억까지는 가지는 않겠지만 뭐 20억으로 만약에 평가가 되었다. 자, 그러면 양도가액은 그대로 뭐 4억이 되겠지만 요 취득가액이 바뀌게 돼요. 취득가액이 20억 분의 4억으로 안분 계산하니까 1억이 될 거고, 그럼 양도 차익이 이제 줄어들게 될 테니까 양도소득세 과세 표준을 과소신고한 경우가 되지만, 이렇게 재산 평가 방법의 차이로 인해서 발생한 것이었다면 과소신고 가산세라는 것은 부과하지 않겠다. 그게 이제 들어오게 된 거야. 그래서 원래 부담부 증여의 경우에 증여세 부분은 원래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았는데, 양도소득세가 문제가 되다 보니까 양도세도 역시 증여세와 동일하게 과소신고에 대해서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겠다. 자, 그 다음에 부담부 증여 양도세 납부 지연에 따라서 발생한 경우에도 이렇게 상속재산에 대한 평가 심의의 평가 방법의 차이로 인해서 납부 지연이 발생을 했다면 그것도 역시 가산세 부과는 하지 않겠다. 그 개념이 같이 들어오게 되었고, 자, 그 다음 5번째로 가보시면은, 자, 통화투자세 공제를 받은 후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공제권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 과소신고 가산세는 적용하지 않겠다. 그 다음에 이제 시행령의 그 사유, 요 부득이한 사유에 대해서 위임이 되어 있는데, 그 부득이한 사유가 뭐냐면, 자, 시세 인정을 받을 것을 조건으로 사전 세액공제를 신청하였으나 세액공제를 받았으나 만약 조건의 전부 일부를 충족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그때를 부득이한 사유로 보고 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이런 개념이요. 어떤 개념이냐면, 자, 저기 이제 통합투자 세액공제를 신청할 때 이제 세액공제를 신청해서 세액공제를 받았는데, 그때 투자 금액을 얼마로 했냐면 100으로 했다. 자, 그런데 이제 조건이 충족이 안 됐다는 얘기야. 조건이 충족이 안 돼서 투자 금액 중에 30이 인정이 안 된 거야. 30이 인정이 안 되고 70으로 받게 되었다면 세액 공제 금액의 변경이 일어나게 되겠죠. 이 투자 금액이 100으로 인정이 됐는데, 처음에 신청할 땐 100으로 신청을 했는데 실제 인정된 금액은 70이었다면 그러면 세액 공제 금액의 변경이 일어나게 된 거야. 그러면 이게 이제 과소신고가 이루어진 개념이 되겠지만, 요거는 과소신고에 따른 가산세는 부과하지 않겠다. 뭐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렇게 과소신고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좀 추가가 되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거고. 자, 6번째는 뭐 수업 목적상 그렇게 중요한 사항은 아니다. 이거는 뭐 그렇게 중요한 사항은 아닌데, 자, 원래 이제 법인세법상 계산서의 지연 발급에 따른 가산세가 있었다면 이제 1%의 가산세가 부과되는데, 얘는 이제 그 가산세 한도 규정을 원래는 적용받지 않았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원래 가산세 한도라고 해서 단순히 협력 의무에 불과한 가산세 같은 경우에는 중소기업이면 5천만 원, 그 외에 법인이었다면 1억 원을 한도로 해서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가산세가 이제 회초리 성격으로 부과가 되는 것이 되기 때문에 너무 과도한 제재를 가하면 안 되기 때문에 국세기업법이 협력 의무와 관련된 가산세는 이렇게 중소기업은 5천만 원, 그 외에 법인이었다면 그때는 1억 원을 한도로 해서, 중소기업 아니었다면 1억 원을 한도로 해서 가산세를 부과하게 되는데, 여기 뭐가 없었냐면 법인세법상 계산서 지연 발급에 대한 가산세는 한도 규정을 적용하지 않았던 거야. 작년까지는. 그러다 보니까 얘는 뭐 5천만 원을 초과하든 1억을 초과하든 가산세를 계속해서 부과했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것도 단순 협력 의무에 불과하다는 점을 고려해서 개정을 통해서 어떻게 한 것이냐면, 법인세법상 계산서 지연 발급에 따른 가산세도 역시 5천만 원 또는 1억을 한도로 해서만 부과하겠다. 그러니까 소득세법상 계산서 지연 발급은 원래 있었기 때문에 그것과의 형평성을 좀 맞춰줄 목적으로 어떻게 한 것이냐면, 법인세법상 계산서 지연 발급에 대한 가산세도 한도 규정을 신설한 거야. 중소기업이면 5천만 원까지, 그 외의 경우였다면 1억 원을 한도로 하게 돼 있다. 자, 그 다음에 7번째 보시면, 자, 조세 불복의 소액사건 기준 금액이 좀 완화가 됐어요. 자, 그래서 이제 소액사건 기준 금액이 원래 청구 금액이 3천만 원 미만, 지방세는 1천만 원 미만이었을 때를 소액 금액으로 봤는데, 그걸 이제 3천만 원을 5천만 원으로, 지방세 같은 경우 1천만 원을 2천만 원으로 바꿨다. 자,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이건 중요한 조문은 아닌데요. 이의신청 심사 청구 중 국세심사위원회 의결을 거치지 않는 소액사건 기준 금액이 역시 이제 3천만 원이 얼마를 바뀌었냐면 5천만 원 미만으로 바뀌었다. 그러니까 소액의 범위가 3천이 5천으로 좀 바뀌었다. 그렇게 이제 개정이 될 예정이다. 개정 아니니까 개정이 될 예정이라고 보시면 될 거고. 자, 그 다음에 국선 대리인 선정 신청 자격이 확대가 됐었어요. 자, 종전에는 법인이었다면은 국선 대리인 제도를 이용할 수 없었죠. 개인의 경우에만 적용을 할 수 있었는데, 이건 이제 4월 1일부터 적용이 돼요. 24년 4월 1일부터 영세한 법인의 경우였다면 걔도 영세성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국선 대리인 신청을 허용해 주겠다. 4월 1일부터.
근데 이제 영세성을 갖췄을 경우에만 인정을 해주기 때문에 현재 시행령 입법 예고안은 수익금액이 3억 원 이하이고 그리고 자산 가액은 5억 원 이하였을 때 그때만 영세 법인으로 봐서 얘도 국선 대리인을 신청해서 국선 대리인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자, 그다음 이제 비상임 조세 심판관 임기 확대라고 해서 비상임 조세 심판관의 임기는 원래 이제 3년이었고요. 작년까지 이제 중임이 가능했었는데 올해서부터는 이제 연임으로 바꿨다고 보시면 돼요. 중임 대신에 연임. 연임은 이제 연속해서 임명이 될 수 있다는 얘기요. 3년 하고 또 3년 할 수 있다. 연임이 가능한 거니까 6년까지도 가능하겠죠. 그래서 어쨌든 중임 제도에서 연임 제도로 바뀌었는데 이건 그렇게 중요한 개정사항은 아니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다음 이제 10번째로 가보시면은 이것도 뭐 중요한 개정사항은 아닌데 보시면 자, 조세심판관 합동회의 구성 인원을 좀 변경을 한 거예요. 그래서 상임 및 비상임 조세심판관과 관련시켜서 조세심판원장이 회의에 따라서 지정하는 12명 이상 20명 이내로 합동회의 구성 인원을 좀 합리화시켰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러니까 회의에 따라서 어느 경우 12명이 될 수도 있고 중요한 사항이면 20명이 될 수 있다는 게 그러니까 탄력적으로 좀 운영을 하겠다는 게 그 사항이 중요한 사항이었다면 이제 20명 또 중요한 사항이 좀 아니었다고 본다면 12명 그러니까 12명에서 20명 사이 어떤 건 15명 어떤 건 14명 이런 식으로 이제 회의를 구성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12명에서 20명 이내로 좀 정해놨다. 자, 그래서 이거는 이제 회의에 따라서 좀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라. 뭐 그런 개념으로 볼 수 있고. 자, 11번째 개정사항은 뭐 선목적화에는 별로 중요성이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과세 정보에 대한 비밀 유지라는 규정이 있고 과세 정보를 요구할 때 일정한 경우에는 문서로 요구하게 돼 있는데 이 문서의 범위가 이제 시행규칙에 원래 있었어요. 시행규칙이 있었는데 이걸 법률로 상향 조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문서의 범위 그에 대한 설명인데요. 납세자 인적사항, 과세 정보의 사용 목적, 요구하는 과세 정보의 내용 및 기간 등을 기재한 문서. 근데 이게 시행 규칙에 있던 표현을 법률로 상향 조정을 한 것뿐이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다음에 과세전 적부 심사 결정 사유 명확하라고 해가지고 자, 저희가 원래 이제 조세 불복은 각하, 기각, 인용이란 결정이 있고 과세전 적부 심사 청구도 비슷한 결정의 유형이 있죠. 심사하지 않겠다는 미심사 결정이 있고 심사하지 않겠다는 결정. 그다음에 불채택 결정. 그다음에 이제 채택 결정. 전부를 채택해도 되고 일부를 채택하는 결정도 있는데 요 심사하지 않겠다는 결정에 청구 기한이 지났거나 보정 기간에 보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 원래 그 사유가 들어갔었는데 요 하나가 추가가 된 거야. 청구가 부접한 경우. 조세 불복도 청구가 부접하면 각하 결정을 해요. 심리를 하지 않겠다. 그 각하 결정이 있는 것처럼 과세적부 심사 청구도 청구가 부접하면 아예 심사하지 않겠다는 미결정 사유에 요게 이제 추가가 된 것이다. 자, 그 다음에 13번째 보시면 이제 과세 심사 청구 요건 명확하라고 해가지고 자, 과세한 적부 심사 청구를 할 수 없는 경우에 뭐가 있냐면 조세원 처벌법에 의한 위반으로 고발 통고 통고 처분하는 경우였다면 그때 과세한 적부 심사 청구를 제기할 수 없다. 이 규정이 있는데 거기에 단서 규정이 추가된 거야. 고발 또는 통고 처분과 관련 없는 세목 또는 세액에 대해서는 과세한 적부 심사 청구를 제기할 수 있다. 이건 좀 판례 때문에 들어온 것인데 자, 예를 들어서 이런 얘기야. 고발 조치를 했다. 조세원 처벌법에 의한 고발 조치가 이루어졌는데 그거는 법인세에 대해서 고발 조치를 했다는 얘기야. 자, 그러면 다른 세목에 대해서도 과세한 적부 심사 청구가 배제가 된 것이냐? 그건 아니라는 거야. 그러니까 고발 조치가 이루어졌던 그 세목과 그 세액에 대해서는 당연히 과세한 적부 심사 청구가 배제가 되지만 이렇게 고발 또는 통고 처분과 관련 없는 세목이라든가 세액이었다면 그거는 과세한 적부 심사 청구를 제기할 수 있다. 고발 또는 통고 처분과 관련된 부분만 과세한 적부 심사 청구를 배제하겠다.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된다. 자, 그다음 14번째는 저희가 이제 과세한 적부 심사 청구 같은 경우에는 원래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에게 청구를 할 수 있죠. 근데 예외적으로 국세청장에게 청구할 수 있는 규정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 보시면 이제 청구 금액 자체가 10억 이상이었다. 그러니까 금액적 중요성이 있으면 국세청장에게 청구를 할 수 있는데 그 10억을 5억으로 인하를 시킨 거야. 10억이 얼마를 바뀌었냐면 5억으로 바뀔 예정이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거기까지가 이제 국세 기본법과 관련된 개정사항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개정사항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이 정도 개정사항을 좀 기억을 하시면 될 거야. 그래서 이제 개정 폭이 예년에 비해서는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보시면 돼요. 자, 여기까지 해가지고 국기법 강의를 마칠게요.